당시 유지광의 이 결정, 그랬다. 유지광은 이정재에 의해서 동대문 사단으로 왔다. 그리고 그의 별동대로서 적지 않은 일을 감당했었다. 유지광은 이정재의 별동대 역할을 하면서 이미 일찍부터 사실상 이마수의 영향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정재. 이마수에게 동대문 사단의 전권을 넘겨준 그는 주요 측근들과 함께 북악산 자락의 오래된 낡은 주택가로 옮겨와 은둔했다. 그는 이때부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고 주변의 주택 4채를 더하여 헐어 2층 집을 짓고 스스로 집 손질과 화초 손질 그리고 책을 읽는 것으로 나날을 소일했다. 그런데 그가 사들인 집은 앞서 말한 것처럼 흉가로 소문난 집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과연 그 때문이었을까? 모처럼 조용히 살겠다던 그의 소원은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격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을 맞게 된다. 이른바 이사보안법 파동. 이미 총선을 통하여 민심이 떠나고 있음을 감지한 자유당은 총선이 끝나고 그해 8월 다가오는 대선을 유리한 고지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보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날밤을 새워가며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24일 자유당 정부는 마침내 수백 명의 무술경관들을 동원하여 폭력으로서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이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때부터 언론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기자와 신문사 논설위원들을 구속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다시 해는 바뀌어 며칠 후 1959년 새해 야당은 보안법 날치기 통과를 허용한 후 이번에는 다가오는 대선 후보 선출 문제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자유당은 따라서 크게 고무되고 있었다. 1960년 1월 유지광은 이마수의 지시대로 대한반공청년단 동대문 특별단부를 발족했다. 일시적이긴 했으나 그가 모처럼 이룩했던 주먹의 천하통일은 자유당의 계략에 의해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는 다시 이정재의 몰락과 함께 어느새 동대문 사단의 제2인자 역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해 2월은 부서진 유지광의 자존심만큼이나 정치적 혼란 역시 극심한 소용돌이를 거듭하고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유당의 독재가 최후를 맞는 그 서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를 확정, 조병옥을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장면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된다. 최인규. 자유당 정권의 멸망과 함께 끝내는 정권 최종 책임을 나누어 뒤집어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비극적인 이 인물. 그가 이기붕의 눈에 띈 것은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 때 경기도 광주에서 야당의 고물 신익희와 맞붙고부터였다고 하는데 백면서생이 야당 당수와 맞붙었다는 사실도 그랬지만 당시 신익희는 최인규에게 여러가지로 혼이 났다고 한다. 어쨌든 정계로 불려온 최인규는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충성을 다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공공연히 천명한 것은 물론 급기야는 훗날 3.15 부정선거의 주역으로서 심판대에 올라 그 목숨까지 내어놓게 된다. 1960년 2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꼭 한 달 앞두고 발생한 조병옥 박사의 서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민주당뿐 아니라 온 국민을 경악과 시리 속에 몰아넣었다. 민주당이 정부통령 선거전 도중에 대통령 후보를 잃어버리기는 이번이 두 번째. 지난번에 신익희 후보의 서거와 이번의 사태가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았다. 조병옥이 미국으로 떠난 뒤 20여일 만에 수술 경과가 좋아 2월 22일경에는 귀국할 수 있으리라던 잠시의 기대가 있었으나 그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다. 조병옥의 죽음과 더불어 치러지는 이 정부통령 선거, 그중 부통령 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자유당의 행포는 심했다. 일요일에도 선거 유세를 위해 야당에서 학교 교정을 빌리려고 하면 관할 교육청에선 학생들을 갖은 이유를 붙여 등교시켜 연설을 못하게 했고
대도시의 공설운동장마다 장면이 유세하는 날은 운동 경기를 하거나 그 문이 닫혔다. 최인규는 경무대와 자유당 기획위원회에까지 형식적으로 불려나가 부정선거 운운하는 문책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었고 한쪽으로는 계속해 일선 경찰서장과 고급 공무원들에게 부정선거 지령을 엄하게 숙지시켰다. 그리하여 드디어 선거 전날인 60년 그해 3월 14일 부정선거 항의에 대한 마산 사태. 이 민주화의 요구는 의외로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도록 거세어졌다. 경찰은 닥치는 대로 대모대에 총을 난사했고 시민들을 체포해 혹독한 고문을 가해 용공분자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민들의 데모 숫자는 더욱 눈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정부 여당은 내무장관 최인규를 공진기로 경질, 전국 수습에 나섰으나 마산에선 더욱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른바 김죄군 시체 인양 사건이었다. 학생들의 전국적인 데모. 이기붕의 불안한 예측은 너무나도 적중했다. 이미 마산에서 시작되어 번져가고 있던 시민 학생들의 데모가 신학기가 되면서 불섭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격하게 타오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간파한 사람이 바로 이기붕 그 자신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정부에서는 내무와 법무 양 장관의 공동명의로 마산 사태에 적색마수의 혐의가 있다며 엄포를 놓고 모든 데모를 강경책으로 무마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지만 이는 한낱 허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1960년 동년 4월 8일 개학과 더불어 서울의 각 대학들은 은밀히 학생회 간부들의 회의를 열어 치밀하게 데모를 모인 4.19 학생의거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된다. 데모대 습격의 엄명. 유지광의 말 맞다나 당시의 주먹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소용돌이의 전국 속에서 싫든 좋든 자유당과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던 것이다. 그랬다. 유지광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명령에 따르는 척하고 관망만 하고 있었으나 일부 다른 주먹들은 데모대의 저지를 위해 명령대로 지역마다 배치, 학생들을 습격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대생 습격 사건이었다. 당시 주먹들은 동대문과 광화문, 서대문들의 연합주먹으로 요초마다 섞어서 배치되어 있었고 사고가 난 곳은 바로 그들 중 유지광의 화랑영화사 소속 고바우와 서대문의 돼지 신정식들이 있던 천일백화점 골목. 이승만 정권 12년의 종말, 그리고 그 2인자 이기붕 일가의 집단 자살, 그것은 인생무상 바로 그것이었다. 한때는 자유당 2인자로서 권세와 영화를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이 일족의 비참한 죽음을 과연 누가 생각인들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에는 또 다른 일설도 없지는 않다. 이기붕 일가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살됐다는 풍문이 그것이다. 즉 당시의 경무대 경호 책임자 곽영주가 하야한 대통령을 위해 국민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에서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는 소리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일은 현대 사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질 뿐 확인할 길은 없다. 어쨌든 제1공화국 정부와 자유당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이어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선다. 4.19 학생의거가 났던 이 무렵 김도한은 훗날 그의 후계자가 되는 조이란을 만난다. 조이란은 어렵고 고단했던 김도한의 말년을 유일하게 지켜주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김도한이 살아온 인생처럼 조이란 또한 그의 주먹과 조직을 오직 나란 일과 결부시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한편 자유당에 이어 학생들의 혁명에 의해서 정부를 인계받은 허정과도 정부는 국회의장을 새로 뽑고 3.15 부정선거를 무효화시켰으며 내각 책임제를 국회에 통과시키고 부통령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부패한 권력자들과 주먹들을 일제히 검거, 구속하기 시작한다. 4.19가 나던 1960년 그해 그달인 4월 28일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서 이정재를 비롯한 전국적인 주먹조직 검거령이 내려졌다. 허정 과도 정부에 이어서 출범한 제2공화국은 제대로 국정수행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고 나면 계속되는 갖가지 시위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리하여 해가 바뀌고 그해 5월 16일 드디어 보다 못한 군인들이 다시 군사 행동을 일으켰다. 이른바 5.16 쿠데타가 그것이다. 군사혁명재판부. 지금까지의 모든 법적 결과는 무시되고 다시 시작되는 군사재판.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한 번 심판을 받으면 두 번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혁명정부는 이를 일소에 붙였다. 그리고 과거에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범법자들을 다시금 군사법정에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허정과도 정부에서 한 번, 다시 민주당의 장면 내각에서 또 한 번, 그리고 군사혁명재판에서 또 한 번, 무려 3번이나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정재. 처음 일반 법정에서 8개월을 언도받고 일시 가출옥했던 그는 다시 민주당 정부에서 조사를 받고 10년을 받았다가 다시 혁명재판부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사람들은 그의 죄가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해묵은 화랑동지의 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다. 이정재. 한 시절 김도한의 뒤를 이어 주먹세계를 호령했던 그는 이렇게 허망하게 간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의외로 옛날 오야봉답게 침착하고 담담했다고 한다. 그는 사형 직전 마지막 남기는 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가 1961년 10월 19일의 일이었다. 그리고 임화수. 그는 비록 배운 것이 없었고 주먹을 잘 휘두르긴 했으나 가정에서는 따뜻한 가정이었고 이름난 효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유지광의 자서전에 표현된 것처럼 이정재가 과연 임화수의 증언 때문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죽게 되었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어쨌든 그는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었다. 그 어려운 때에 그는 무려 20편에 가까운 영화를 제작했고 정부를 움직여 상당 부분의 불리한 관련 법들을 고친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날 5 사형수들은 마지막 가족 면회를 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씩 현장으로 향했다. 유지광의 감형. 당시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호위 의장은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중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그 일부를 감형해 주었다. 그 가운데 왜 유지광을 포함시켜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건국훈장. 군사혁명정부가 그동안 자유당 정부가 내홍에 시달리며 정립하지 못했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의 자리를 마련한 데서 비롯된 훈장이다. 당시 박정희 의장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선조들의 항일구국운동이 보다 효과적이란 사실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집권 2년째인 1963년 3.1절 행사에서 무려 205명에게 3등급으로 나누어 훈장을 수여하게 된다. 이 중 김도한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1등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장 중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도한이 모처럼 시라소니를 애국단 조직에 참여시키려는 계획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2번의 거듭된 낙선 끝에 재기하려던 그의 모처럼의 노력도 순탄하게 풀려나가지 않았다. 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사정부는 63년 공화당 정부가 되었고 박정희 의장은 그해 전역하여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64년 박정희가 강렬하게 밀어붙였던 한일회담은 그 반대 분위기가 극에 다다라 서울의 전 대학이 격렬한 시위에 나섰고 드디어는 비상기업령이 선포되면서 군인들이 대학에 진주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군부 독재에 저항하면서 필봉을 든 조선일보를 비롯한 비판지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서 당시 야당인 민중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내던진 것은 바로 그 다음 해 1965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김도한은 또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야인으로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다. 김두한. 그는 이찬호들의 도움을 입고 제6대 국회 용산 보궐선거에 한독당 후보로서 등록, 압도적으로 재선된다. 그때 그의 나이가 48이었다.
이때 4.19 학생혁명의 주도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이찬호는 최원기와 더불어 보좌관과 비서로서 각각 임용되어 두한을 보좌한다. 하지만 김두한이 국회에 등원하고 바로 얼마 후 뜻밖의 시련이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한독당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중앙정보부에 불려간 김두한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심한 고문을 받고 있을 때 국회에서는 김두한이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조윤영 의원의 발의 아래 김두한 석방 결의안이 116표 중 106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리고 김두한은 석방된다. 김두한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잠시 국회와 가까운 신문로 빈민가에 안착을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한동안 아주 바쁘게 살았다. 그는 국회에서 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1966년 한강이 범람해서 용산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도 현장에 먼저 나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했다. 서울시장을 만나 봉천동에 터를 마련해서 많은 세대를 이주시키기도 했고 또 다른 변두리 판자촌 철거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김두한의 얼굴이 보였다. 또한 가난한 옛 부하들을 격이 없이 수시로 만나 부족한 그의 용돈을 다 털어주기를 옛날처럼 했고 그들이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도 했다. 하지만 부하들에 관한 일만큼은 그의 역량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와중에 드디어 그의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두한은 오물 사건에서 병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만났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박정희는 김두한이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당시 서울시장인 김현옥에게 도와줄 것을 지시했으며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김현옥 시장은 김두한에게 정릉유원지 개발권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에 관한 한 문외한이었던 김두한은 사기꾼들에게 걸려 그 개발권을 빼앗겼고 다시 광산업에도 손을 대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여 묘관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그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때 이 불우한 말년의 김두한을 끝까지 수렴해준 사람이 바로 조일환이다. (1972년 11월 21일) 김두한은 오랜 지병이었던 뇌랍으로 쓰러졌다. 향년 55세였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또 한 번의 정권 연장을 위해 유신 헌법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이었다. 많은 인파가 몰린 그의 장례 행렬에는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도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국가유공자연금 전액을 매달 3회 9억 원이라는 곳에 기탁한 이유였다. 김두한, 그는 일제말 우리가 주권을 잃었던 식민지 시절부터 개방 이후 좌우익의 대립에 이어서 자유당 부패 정치와 5.16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에 온 몸을 다 던져 부리와 싸웠다. 야인시대. 그렇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몸바쳐 살아왔던 이 나라 격동기의 또 다른 역사의 한 장이었다.